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PI 회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형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형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형법의 총론, 강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을 통괄적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번 차수에는 형법의 기본 원리하고 죄수론과 관련돼서 제가 아주 쉽게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형법의 의미적 구분과 성격이라고 해서요. 이거 형법의 기본 개념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거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면 형법의 원래 정의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형법이라고 부른다. 즉 우리 형법전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형식상의 형법이 있고요. 그거 이외에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법은 전부 다 형법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형법의 보편적인 정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는 것은 처벌과 관련된 법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법을 갖다가 형법 안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정보통신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불법 통신업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건 형법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처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우리나라 형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자체가 형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법 전으로서 즉 책으로 돼 있는 형법을 우리가 일반적인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법이 법체계상에서 지위 있잖아요. 이게 법의 특성, 성격 나오잖아요. 형법은 공법이겠죠. 왜? 국가의 형벌권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나 법원의 판결 또는 교도소 같은 경우 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공법에 해당되고요. 그냥 사법적 처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다음에 실체법이죠. 실제 이 절차법은 아니잖아요. 절차법 뭐라고 그랬어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소송법을 절차법이라고 그랬죠. 심판법 이런 것들을. 이거는 심판이나 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처벌한다. 형량이나 죄의 구성요건이나 이런 위법성들을 담은 거기 때문에 절차법이 아니고 실체법으로 봐야 된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의 규범성을 한번 보시면 가설 규범성이 있어요. 가설이 뭐냐면 기본 조건을 가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형벌의 양을 정하는 평가 규범성이라고 해서 이걸 가설 규범성이라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벌의 양을 정하는 어떤 평가 규범으로서 하기인데 이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조건에 대해서 맞는 경우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살인죄 이런 내용이 평가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가라는 소리가 나오면 가설 규범성으로 보셔야 돼요. 이건 형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으시니까 방법이 없고요. 행위규범성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행위규범성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재판규범성은 재판의 기본 어떤 요건이 되잖아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죄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에 일종의 준칙 내지는 기본 원리가 되기 때문에 재판규범성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형법에 관련해서 절차법은 따로 존재해요. 계속 말씀드린 형사소송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따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는 실체법이기 때문에 실체법으로서의 형법을 봐야 되고요. 특히 재판에 있어서 재판의 기준이 된다. 이런 준칙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규범성은 뭐냐면 범죄 행위에 대한 평가의 양적 기준을 형법이 제시하죠. 몇 년 이하 처한다, 벌금 얼마에 처한다, 이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 규범성이 있다는 건 당연히 이해하실 거고요. 의사결정 규범성은 국가나 사회가 범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의사결정의 규범성을 지닌다. 이렇게 형법학자들은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죄형 법정주의 아시죠?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개별적인 법마다 기본 원리가 있잖아요. 채권법에서는 제가 신의선실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형 법정주의, 형법에서는 죄형 법정주의가 아주 기본 원칙입니다. 죄와 형벌은 법에 정한 대로 한다. 이걸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이게 대원칙이죠. 이걸 죄형 법정주의를 가장 잘 표현한 법철학적인 어떤 문구입니다. 그래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이게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3단 구조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나오면 죄형 법정주의를 표시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기능이 있는데요. 처벌이 주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대원칙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갑자기 경찰관이 잡아가도 너 죄 졌어 그러는데 법률상 없는데 죄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는 처벌을 목적으로 형법이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 권력이 남용되거나 또는 처벌만을 위주로 하는 국가 어떤 공권력의 행사를 차단할 목적으로 제어할 목적으로 권력 남용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억울한 그 범죄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국가상대 소송한 케이스도 되게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한 아주 참혹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는 사람을 단죄를 한다고 그러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어떤 제어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친인권적, 친기본권 보장적 차원의 원칙이라고 놓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몽테스키우의 삼권분립론, 즉 형벌권을 행정권이나 입법권으로부터 분리해서 따로 해야지 이 그러니까 법 집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균질점이 있다. 즉 처벌하는 법률은 의회에서 만들고요. 그죠? 재판은 법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잡고 뭐 조사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고요. 이런 식으로 권력분립론이 사실은 죄형 법정주의, 즉 쓸데없이 말도 안 되는 죄로 사람을 처벌하는 걸 막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몽테스키의 상권분립론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네, 포이에르바흐라고 아시죠? 유명한 법철학자인데 이분이 심리강제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적 기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돼서 진짜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또 세부 원칙이 있어요. 죄형법주의 하부 원칙이에요, 지금부터요. 관습형법 배제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이 형법은요 무조건 죄형법정주의가 뭐예요? 법전에 있는 대로만 처벌한다니까요. 법전에 없는 건 죄가 안 돼요. 관습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습법은 법으로 인정이 효력은 있으나 불문법이라고 했잖아요. 문서로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전으로. 그래서 관습형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갖고 처벌할 수 있잖아요. 법전에 없는 내용인데. 그래서 관습형법은 무조건 배제가 돼요. 그래서 단 법률 해석의 일부는 활용이 가능하다. 즉 법률 내용이 조금 불비가 돼갖고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처벌하기 오락가락 하는 경우에 이게 죄가 될까 안 될까 아니면 형량을 더 줘도 될까 안 될까 헷갈릴 때 관습형법이 일부 조문이 있다면 조항이 있다면 그걸 갖다가 판사들이 일부 해석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는 아닙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 자체를 금지하도록 돼 있어요. 즉 법관이 판사를 얘기하죠. 유추해석을 해가지고 얘가 지금 한 명 죽였으니까 앞으로 두세 명 더 죽이려고 했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이 있죠. 즉 죄를 짓고 지금 죄를 졌다고 의심이 되는 자가 재판에 왔을 때 판사님 입장에서 얘한테 유리한 유추해석은 좀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과 형사소송 규정의 유추해석에 대해서 일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지예요. 형법 불소급의 원칙, 이것도 말 하나 많아죠. 예. 뒤에 새로 생긴 법 규정으로 앞에 행위를 처벌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법 불소급은 사후에 새로 신설된 죄목이나 또는 제명으로 인해서 이게 이전엔 처벌이 안 됐던 행위라는 얘기예요.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처벌 안 됐던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절대적 부정기형이 뭘까요? 그냥 가서 넌 징역에 처한다. 이게 절대적 부정기형이에요. 나가는 얘기는 나가는 날짜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그럼 이게 헷갈리는 게 저도 처음에 형법 공부할 때 무기징역은 뭐야? 이게 절대적 부정기형 아니야? 아니에요. 무기라는 게 자체가 정기형이잖아요. 무기. 예, 얘는 죽어서만 나와야 된다고 죽을 때까지라고 명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징역 같은 경우를 자꾸 부정기형으로 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정기형은 여기 얘 나와 있죠. 강간을 저지르면 징역에 처한다. 이게 부정기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절대적 부정기형이죠. 이거 상대적 부정기형이 뭐가 해당될까요? 상대적 부정기형은 해당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무기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부정기형은 그러니까 부정기는 맞는데 그래도 나가 끝날 날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적 부정기형은 징역에 처한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적정성의 원칙, 당연히 적정해야 되겠죠. 그 죄에 맞춰서 절도범은 징역 15년 때리고요. 그 다음에 살인범은 징역 1년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정정성과 명확성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형법의 효력이 있는데 시간적 효력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은 행위시법주의를 채택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행위를 한 당시에 이게 처벌이 되면 처벌이 되고요. 행위 시에 처벌이 안 되면 처벌을 못 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행위시법주의라고 합니다. 즉 검거됐을 때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예를 들어 2018년 1월 3일 날 죄를 저질렀다면 2018년 1월 3일 날 있잖아요. 이 기준으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당시 법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나라는 행위시 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외적으로 재판시 법주의를 하는 예외적 조항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신법에 의해서 시법에 의한 처벌이 국법에 비해서 낮은 경우 있잖아요. 즉 재판 때는 신법을 적용하게 돼 있고 이전에 일 저지른 거 국법 상황에서 옛날 법에 의해서 저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신법을 적용하면 얘한테 처벌이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법이 국법에 의해서 처벌이 형량이 낮거나 처벌이 낮은 경우에는 재판시 법주의 또는 신법을 적용하는 이런 원칙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받았는데 교도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위헌 소송으로 인해서요. 대표적인 게 선생님들 옛날에 기억나시죠? 위헌으로 대표적으로 아우성이 아주 난리가 났었던 게 간통죄 폐지 있잖아요. 당시에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 딱 폐지가 되면서 순식간에 간통죄로 실형을 살고 있던 제가 알기로 한 100여 명이 풀려났어요. 그 순간에. 왜? 징역을 살고 있다가 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법률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형을 면제합니다. 즉 간통죄가 위헌 딱 되는 순간에 그 다음날 전부 다 간통죄로 실형 살고 있던 100여 명이 전부 다 풀려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참고로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속지주의와 장소적 효력 중에 장소적 효력은 뭐예요? 그 땅을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하냐 이거겠죠. 그래서 이걸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라고 하는데 땅을 중심으로 하는 걸 속지주의라고 하고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걸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지주의는 읽어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 즉 대한민국에서 땅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외국인 내국인 다 안 따지고요. 북한 사람 뭐 저기 아프리카 사람 저기 북극 사람 안 따지고요. 무조건 대한민국의 형법으로 처벌한다는 게 형법에서 속지주의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국주의라고 파생 원칙 아실 거예요. 지나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날아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독일 사람이 그 영국 승객을 뭐 예를 들어서 목줄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4개 국가가 그걸 치죠. 중국 있죠. 우리나라 와 있죠. 그 다음에 그 2개 나라 그 가해자 피해자 국적이 2개가 되잖아요. 그럼 4개가 다 짬뽕이 돼갖고 복잡해지잖아요. 혼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일단 떠갖고 날아다니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기국주의 즉 깃발을 달고 있잖아요. 소속된 국적의 형법으로 처벌한다는 게 기국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비행기에서 내에서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다면, 뭐, 기착지가 우리나라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여객기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적의 비행기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그 범죄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할 수 있는 우선적 권한을 가진다는 게 기국주의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할 때 그 기자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선박도 마찬가지고요. 국제선 열차 같은 경우도 기국주의 채택을 많이 합니다. 속인주의는 못 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다른 나라 가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나라는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범죄거든요. 그러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처벌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뭐 있을까요? 마약 범죄가 대표적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 뭐 아시겠지만 대마초 합법화한 데가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 신나게 피자고 그래갖고 한국 애들이 그 미국의 그 주에 가서 대마초를 신나게 피고 우리나라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는 합법이죠. 왜 그 주 내에서는 대마초 피도록 허용됐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 미국에서 사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거기 가서 대마초를 시커 피고 한국에 오면 그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바로 수갑을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복잡해져요. 보호주의는 뭐냐면 자국이나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즉 외국에서 외국 사람이 저질렀지만 외국에서 외국 사람이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독일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우리나라 국민이나 우리나라 국가 이익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독일에 사는 독일 사람이 한국 돈이 너무 힘이 세지니까 한국 그 돈 있잖아요. 원화를 막 찍어가지고 5만 원짜리 심사인당을 수천 장을 만들어서 독일에 뿌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처벌은 못하겠죠. 근데 얘가 혹시라도 신분을 우리나라가 알았는데 혹시라도 얘가 이제 한국에 관광을 왔다. 그러면 외국에서 한국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외국에 뿌린 거 아니에요. 이게 보호주의의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통화유죄로 바로 잡아넣겠죠. 여기 나와 있죠. 내란죄, 외환죄, 국기.
우리나라 국기를 얘기해. 태극기 불태우는 것도 용서하잖아요.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그다음에 문서와 인장에 관한 죄, 이거 위조나 변줄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외국에서 외국인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외국인이요. 그게 한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에 째까닥 들어오는 순간에는 그냥 처벌해버린다. 이걸 보호주의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이해할 때 좀 힘들었어요. 세계주의는 뭘까요? 범세계적으로 처벌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직접적 피해가 안 가는데 잘못된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일부 반군들이 여성들을 납치해갖고 성노예나 또는 뭐 강간 대상으로 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제 형사사법기구나 유엔 같은 데서 그 반군의 지도자나 주범들을 갖다가 리스트를 올려버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강간당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난 성범죄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관련된 사람이 혹시라도 한국에 들어오면 잡아갖고 우리나라 법 처벌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세계주의적 차원에서 이건 도저히 반인륜적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가더라든 처벌하겠다. 이게 세계주의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있죠? 테러와 학살, 인신매매, 통화 위조, 특히 달러 위조 같은 게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형법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즉 땅을 기준으로 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속인주의와 보호주의, 세계주의를 일부 가미하는 형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속지주의를 채택을 했다고 해서 속인주의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요. 속지주의를 우리나라가 채택됐다고 해서 보호주의나 세계주의를 이게 배격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해서요. 속인주의와 보호주의, 세계주의를 섞어가지고 좀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이게 되게 시끄러웠어요. 한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살인범인데요. 청부살인업자인데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을 청부살인했어요. 필리핀에서. 그리고선 자수를 해요. 필리핀 경찰에. 자수를 해가지고 청부살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 무기징역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3년을 선고를 받고 살아요. 살고 나서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법의 미비예요. 우리나라 법은 과거에 이 사건이 발생한 1990년대만 해도 외국에서 그 죄가 한번 처벌받으면 우리나라한테 이중처벌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쑥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는 야, 나 필리핀에서 살인죄로 처벌받았는데 뭔 관계냐 이렇게 나오는 배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수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외국에서 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집행이 된 경우에 그걸 가지고 산임을 하든 말든 재판부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3년 필리핀에 살다 나왔으니까 청부살인 네가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이니까 앞으로 한 40년 더 살아라고 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잘된 제도입니다. 뭐냐면 외국에서 일부러 그쪽 경찰기관에 자수해갖고 형을 살고 나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난 거기서 살고 나왔으니까 처벌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 효력에 대해서 별도 규정을 형법에 만들어가지고 일부만 산입해주고 남은 형기에 대해서는 다 옥고를 치르도록 하는 아름다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죄수론이라는 건 뭐냐면 죄 숫자와 관련된 걸 죄수론이라고 그래요. 저도 처음에 이것도 역시 고생을 했는데 한자 보시면 나와 있죠. 죄 숫자와 관련된 어떤 논리적 이론들을 형법 이론을 죄수론이라고 합니다. 범죄의 숫자가 다수인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분야를 죄수론이라고 하고요. 실제 형법학자 중에 이 논리학이나 어떤 수학 관련된 내용들을 좋아하시는 법학자분들은 죄수론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수죄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수죄라는 거는 이제 형법 용어예요. 실체적 경합이라고 부르고요. 하나의 범죄 과정에서 다수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를 수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의 범죄 과정에서 다수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를 수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 나와 있죠. 타인의 주거에 창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그러니까 재물손괴죄에다가 무단 주거 침입죄 이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절도를 저질렀으면 절도행위 또 되겠죠. 벌써 3개가 저질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침입, 절도, 재물손괴 3개가 성립되네요. 이런 경우를 수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한 명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여러 개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요. 수죄의 처벌 기준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예요. 병과주의하고 흡수주의가 있는데요. 병과주의는 각 죄에서 독립적으로 형을 정한 후에 이를 합하여 형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관계 같은 경우 3개 같은 경우 1년, 1년이라면 다 더해가지고 3년을 이렇게 선고하는 거를 병과주의라고 하겠네요. 단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상에 대해서는 흡수관계가 된다. 이게 이제 병과주의 기본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즉 아주 큰 죄인 무기징역형이나 무기금고,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나 금고 똑같은 거예요. 교도소에서 무기형을 사는데 이런 큰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나머지 1년, 1년짜리 찌질하니까 다 흡수시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흡수관계라고 해요. 흡수주의는 뭐냐면 수죄 가운데 가장 중한 죄형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경미한 죄 형량은 이에 흡수시키는 것을 흡수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형법은 사형, 무기징역에 대해서 흡수주의를 취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죄 가운데 가장 큰 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 1년짜리 있고 2년짜리가 있다면 2년짜리가 제일 큰 죄겠죠. 그래서 2년짜리를 메인으로 해놓고 거기에 작은 죄들은 이렇게 뭐 2분의 1씩 가중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죄가 많아도 여기 나와 있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나머지 형량 얹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사형을 2번 선고할 수 없죠. 무기징역 2번 선고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흡수관계가 된다는 게 흡수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가중주의는 뭐냐면 수재 가운데 가장 중한형의 죄를 정하고 다른 죄 형량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종형인 경합범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포괄적 일죄라는 거는 여러 개의 범죄가 한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어 일죄를 형성하는 것을 포괄 일죄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 여기 뭐 나와 있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건 좀 설명드릴게요. 포괄적 일죄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합쳐갖고 하나의 죄로 본다는 건데 결합범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죠. 독립된 행위가 결합돼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강도 강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나와 있죠. 강도도 했고 강간도 했잖아요. 그러면 강도죄, 강간죄가 따로 있지 않고 형법에는요 강도, 강간죄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죄는 하나로 돼 있죠. 합쳐졌으니까. 근데 강도 행위와 강간 행위가 따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하나로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납치했어요. 예를 들어 살인죄 같은 경우 납치했으면 납치죄 있죠. 거기다 때렸어요. 폭행죄 있죠. 다치게 해서 상해죄 있죠. 죽였어요. 살인죄 있죠. 뭐 이런 경우에 다 복잡하잖아요. 결론은 살인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살인죄 하나로 묶어놓고 다 이게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결합범이라고 하고요. 계속범은 뭐냐면 각각의 시작된 행위와 종결된 행위가 다르지만 위법 상태를 유지하여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감금죄하고 중거침입죄, 퇴거불응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계속된 상황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걸 합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걸 계속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접속범은 뭐냐면 단독의 행위가 하나의 기회로 인해 서로 나뉘어지고 이어져서 접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예요. 한 여성을 한 남성이 동일한 이에 수에 강간한 경우 이걸 포괄적 일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간을 했는데 아침에 강간하고 점심에 강간하고 저녁에 강간하고 그 다음날 강간하고 해서 시간상으로는 띄엄띄엄하고 5개를 했는데 이걸 강간 5범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왜? 피해 여성이 1명이고 가해자가 1명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걸 접속범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피해자가 주로 객체가 하나겠죠. 이게 동일한 객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범행을 저질름으로 인해서 이거 자체 따로 개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요. 하나로 합쳐갖고 가중처벌하는 식으로 바뀌는 게 포괄적 일죄로서의 접속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속범이라는 건 같은 종류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인데 이거 있죠. 마트 점원이 일하면서 매일 수만 원씩 1년 동안 절도한 경우 있잖아요. 이걸 절도행위가 365개면 365개 절도를 다 올리기보다는 그냥 상습절도로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는 걸 연속범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집합법이라는 건 뭐냐면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정된 경우, 즉 한 번 하고 끊어지지 않고 또 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합쳐갖고 하나로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상습도박죄나 무면허 의료행위. 이거는 계속 발생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전에 있는 뭐 300건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다면 이건 집합범으로 놓고 보고요. 그래서 그 통으로 하나로 놓고 보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00개가 다 죄가 성립하면 머리 좀 아프겠죠. 그래서 일죄로, 이 포괄적 일죄라는 것은 처벌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개별로 죄가 전부 다 성립을 하게 되면 수사 과정이나 또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합쳐갖고 하나의 죄로 보는데 이제 중한죄로 보겠죠. 이걸 포괄적 일죄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조경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죄소론에서 뭐가 있냐면 외관상 다수의 범죄가 성립한 거로 보이지만 성질상 하나의 구성요건만으로 인정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걸 법조경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렵죠, 용어가요. 예를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뭐냐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했잖아요. 그럼 야간 주거 침입죄가 일단 성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절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형법에 보시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있어요. 이게요, 합성어지만 이런 죄명이 따로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야간 주거 침입하고 절도가 우리가 이제 이 죄명이 없다면 두 가지 죄가 성립되겠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만약에 없다 치면 야간 주거 침입죄하고 절도죄가 따로 성립할 거예요.
근데 형법의 이게 죄명을 보시면요. 합쳐져 있는 합성죄명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는 요게 전부 다 이 죄 하나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법조경합이라고 합니다. 또 있죠. 아까 말씀드린 강도강간죄 있죠. 강도도 저지르고 강간도 저질렀어요. 강도강간. 이런 경우에 강도강간죄가 형법에 없다면 강도죄 따로 강간죄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강도강간죄가 있잖아요. 죄명이. 그러면 그냥 싹 들어가서 하나의 그 과정상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법조경합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죄명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죄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마지막으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 행위로 인해 다수의 범죄 행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하나를 저질렀는데 여러 개 범죄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를 관념적 경합 내지는 또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 따로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돼 있냐? 여기 나와 있죠. 다수의 건물에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폭탄을 한 발 설치했어요. 근데 폭탄이 빵 터졌어요. 터졌는데 죽은 사람도 있고 부상한 사람이 발생한다면 이게 상상적 경합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뭐냐? 나는 폭탄 하나만 설치했는데 폭탄을 해 수십 명이 다쳤다면 수십 명에 대한 죄가 다 따로 성립할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다 따로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폭발물 설치는 하나의 행위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친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뭐 기물 파손도 됐겠잖아요. 그러면 살인죄, 상해죄, 재물손괴죄가 한꺼번에 왕창 성립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요. 가장 중한 죄, 누가 죽었죠.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살인이 되겠죠. 여기에 나머지 죄를 갖다가 흡수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을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한 한 개의 죄로 처벌하는 것을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제가 설명드린 게 말이 용어가 너무 어렵고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용어를 설명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형벌론이 나오는데 형벌론은 좀 재밌어요. 이게 재밌다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처벌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념이나 철학, 그다음에 제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종류를 보시면 생명형이 있는데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걸 생명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영어로 데스 페널티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 모르시는 캐피털 퍼니시먼트라고 그래요. 캐피탈이 수도라는 뜻이에요. 영어로요. 형용사나 뭐 부사 이쪽으로 보시면 가장 주요한, 가장 최고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캐피탈이 수도라는 표현이 되려면 캐피털 시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시티 중에 가장 중요한 시티잖아요. 그래서 캐피털 시티라고 하는 게 워싱턴 DC라는 얘기죠. 그래서 캐피털 퍼니시먼트라는 건 뭐냐면 처벌 중에 가장 세고 가장 위에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뭐예요? 사형밖에 없겠죠. 그래서 데스 페널티 또는 캐피털 퍼니시먼트 얘기하면 사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에는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교수형이죠. 목을 매달아서 사형에 처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 군 같은 경우는 총살령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령, 미국 같은 경우 일부주에서 약물로 사형을 집행하죠. 우리나라는 교수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집행이 안 된 지가 거의 30여 년 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형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교정기관에. 옛날에 교도소나 감옥소라고 했지만 지금은 공식 명칭으로 교정기관, 교정시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징역형하고 금고형이 있는데요. 징역형은 말 그대로 강제 노역이 있는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정시설인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일을 좀 해야 되는 것을 강제 노역이 있는 징역형이라고 부릅니다. 무기징역은 종신형으로 보고요. 유기징역은 1월 이상 30년 이하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법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형 가중시 징역형 같은 경우 유기징역은 50년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과거에 조두순이나 강호순 같은 나쁜 범죄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범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인, 그러니까 실제 죽이진 않았지만 성폭행 내용 자체가 그 여성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맥시멈으로 50년까지 늘려놨어요. 그 다음에 금고형 같은 경우는 강제 노역이 없는, 즉 징역하고 똑같은데요. 강제 노역, 일만 안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이 금고 받으시면 장기 금고형 같은 경우 가서 알아서 일하신다고 그러대요. 그 다음에 구류는 금고하고 동일하긴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가둬놓긴 하는데 30일 미만, 즉 29일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단기적인 어떤 유치 조치를 갖다가 우리가 구류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벌금은 재산상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5만 원 이상을 선고를 할 수 있어요. 벌금형은요.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장 유치가 가능한데 이것 때문에 황제노역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년까지만 지금 벌금을 못 내는 경우에 만 3년으로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벌금을 다 퉁을 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좀 앞으로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벌금은 확정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되고요. 납입이 안 되면 법원에서 한 번 정도는 봐주는 것 같아요. 너 빨리 내놔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냥
안 내고 덤비잖아요. 덤비면 그냥 경찰에 와서 잡아가요. 그래서 일수로 계산해갖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다음에 과료는 벌금하고 동일하지만 5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똑같습니다. 이 재산형이랑 똑같지만 이 과료 같은 경우는 그 액수에 제한이 있어요. 2천만 원이라는 제한이 벌금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이걸 과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일로부터 똑같습니다. 30일 내에 반드시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몰수는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재산 및 그 이익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걸 몰수라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하죠. 그래서 불법적인 큰 이익을 했을 때 그냥 국가에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몰수형이라고 하고요. 몰수형만 따로 선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이 있잖아요. 다른 형에 부과해서 징역이든 금고든 뭐 무기징역이든 이렇게 선고하면서 그 부과로 몰수형을 선고할 수 있고요. 몰수형만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저도 처음에 좀 헤맸는데요. 쉽게 명예적으로 이 사람을 바보를 만들거나 좀 창피하게 만드는 걸 명예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자격상실하고 자격정지형이 우리나라 실제 있는데요. 자격상실은 형의 선고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이 되는 것을 상실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투표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출마할 수 있는 후보 출마권이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자격상실의 아주 무서운 거고요. 자격상실은 뭐예요? 사면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투표할 수도 없고요. 선거에 못 나와요. 아주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법원에서 정해진 기간만큼 있잖아요. 기간 동안에 선거도 할 수 없고요. 선거 투표도 할 수 없고요. 출마도 할 수 없는 것을 그 기간 유기 내에서의 자격정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완처분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처벌을 다 받았어요. 형량 다 받았는데 얘가 내보내면 또 사고 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보완처분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나가서도 사고 안 치도록 감시를 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을 형벌이의 보완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치료감호나 보호감호, 전자감시, 신상정보 공개 같은 것들이 형벌 이외의 사회적 제재 내지는 감시망으로서 들어있는 보완처분에 해당되고요. 중요한 거 보완처분은 반드시 법에 의거해서 해야지 무단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집행유예 그 기간 동안 있잖아요. 아무런 사고 없이 조용히 잘 넘어가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집행유예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잘 넘겨야 돼요. 잘 넘기면 그 다음에 이게 일반적인 전과조회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혹시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엮이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 전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회생활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게 집행유예 제도입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죄명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가능하고요. 이전의 범죄와 관련하여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된 이후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이 집행유예 선고 받기 전에 이전의 범죄가 뭐 2년 전이나 1년 전에 처벌받은 내용이 있다면 집행유예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내의 집행유예를 법원의 재량에 따라 선고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 아셔야 돼요. 집행유예는 5년까지만 돼요. 그리고 집행유예가 5년이잖아요. 그럼 징역은 4년 밑으로 가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집행유예 기간보다 실형 기간 있죠.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징역 4년에 집행유예 4년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보다 실형 선고 기간이 낮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고요. 그 황제 판결 아시죠? 많이 나오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얘기가 그런 사례가 대표적으로 되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유예 3년 동안 내가 아무 범죄 안 저지르고 3년 잘 경과가 되잖아요. 만 3년 경과되면 앞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받았다. 예를 들어 그러면 징역 1년 선고한 게 실효가 돼요. 즉 선고한 게 효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주 아름다운 제도죠. 그래서 이거는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전의 제도 같으면 1년 선고받은 게 나와요. 전과에 나오는데 이게 집행유예 제도가 바뀌면서 1년 법원에 선고한 게 실효가 됐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상에 나와 있는 전과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 잘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뭐냐면 범행이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겁니다. 이거 더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 즉 소 자체가 공소제기가 검사로부터 된 게 아예 없던 걸로 하는 제도를 선고유예제도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자격정지 및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구류와 과료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즉 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느낌이 있는 경우, 앞으로 죄를 안 저지르려 생각하는 있는 경우에만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자격정지형 이상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지만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되게 까다롭죠, 조건이요. 거의 끝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이런 또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석방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인데요. 가석방은 쉽게 얘기하면 그 징역 3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징역 2년 6개월 동안 아무 사고 안 치고 교도소에 너무 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6개월 남았지만 나가서 가로 임시로 석방을 해줄 테니 나머지 6개월은 교도소에 있지 말고 밖에서 열심히 교정생활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형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형기 중에 이 사람이 너무 괜찮다고 하는 거에 미리 내보내주는 이걸 갖다가 가석방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용자를 석방하는 제도고요. 무기형은 20년 이상, 유기징역은 형기 3분의 1 이상을 산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해서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용 성적이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벌금 및 과료의 병과, 즉 같이 내야 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완납해야지만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석방이 기간이 딱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형 다 산 걸로 봐야겠죠. 종료된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석방 같은 경우 최근 추세는 3분의 2 또는 80% 정도 산 사람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재형법정주의의 세부 원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제가 쭉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딱 눈에 거슬리는 게 나가 있네요. 형사관습법 허용의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형법은 말씀드렸죠. 사람의 일신을 구속하고 처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문법인 관습법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납치한 여성을 수차례 지속적으로 강간한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괄일죄로 처벌하는데 이는 포괄일죄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이루어졌는데 이 뭐예요? 한 번 이루어진 행위가 동일 기회가 계속 발생해서 즉 피해자는 한 명인데 계속적으로 끌고 다니면서 또 때리고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발생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법익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접속하여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해서 접속범위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고 이거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중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대상은 무엇인가? 선고유예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돼 있을까요? 라입니다. 과료형 50만 원에 대해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선고유예 같은 경우는 자격정지 및 벌금형을 대상으로 선고유예가 가능하지만 과료 및 구류에 대해서는 텍스트에 나와 있었죠.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대상으로 해당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가 잘못된 걸로 파악이 되실 겁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형법의 규범성과 관련된 그 가설규범성, 행위규범성, 재판규범성, 평가규범성, 의사결정 규범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재형법정주의의 세부 원칙 아시죠? 쭉 나와 있는 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법의 효력에 관련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다른 주의들을 보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소론과 관련돼서 포괄일죄와 법조 경합, 이게 일죄론에 나와 있고요. 수재와 관련된 것도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상상적 경합, 폭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형벌의 종류에 이거는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뭐 굳이 설명 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형벌론 관련돼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가석방의 조건에 대해서 반드시 암기하셔서 시험에 응하시는 게 유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